13장 비용입니다. 자, 비용의 의의부터 한번 볼게요. 그럼 비용이라는 거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출로 자본거래를 제외한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원인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자본의 감소를 가져온다, 비용이 발생했다.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자, 만약에 우리가 비용이 지출이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사용할 소모품비가 현금으로 지출됐다. 그러면 비용이 발생하면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어떻게 돼요? 자산이 감소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또는 이 소모품비를 외상으로 구입했다라고 하면요.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뭐 될 수 있어요? 증가될 수 있다. 그럼 결국에는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면서 자산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거나 부채의 증가를 가져옴으로써 기업의 자본의 감소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순자산이라는 거는 자본을 말하는 거예요. 자산이 줄면 그만큼 자본도 줄어들게 되겠죠. 자,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발생됨으로써 거래 이중성에 따라서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여 결국에 비용이 커지면 그 회사의 이익은 줄 거니까 결국에 순자산, 자본의 감소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비용은 우리가 언제 인식할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럼 발생주의라는 거는 우리가 수익 파트 편에서 봤다시피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서 비용이 발생될 거예요. 재료를 구입하고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매일매일 전기요금, 가스요금, 감가상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발생이 되고 있을 텐데 대체 그러면 어느 시점에 비용을 인식할 거냐라고 했을 때 너무나 발생주의라는 건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 좀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비용을 발생되는 정도에 따라 인식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을 세워 놓은 겁니다.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라는 건 수익이 발생하면 관련된 비용을 최대한 대응시키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수익 비용 대응 때문에 하는 회계 처리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 같은 자산을 취득하면 돈이 나갔다고 해서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한 다음에 수익 창출하는 그 기간에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하잖아요. 이것도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가 수익 비용 대응으로 하는 회계 처리가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퇴직급여 처리하는 거. 자, 퇴직금 현금이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산할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어, 퇴직급여 발생된 것을 우리가 비용 처리하는 건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수익 창출에 기여했을 거니까 현금이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 줌으로써 수익 비용 대응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했던 것 중에 대손삼각하는 거 있었죠. 대손삼각비 잡는 거. 자, 우리 대손삼각비는 어떻게 잡아요?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 대손삼각비라고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대손이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출 채권과 관련된 수익이 있을 거니까 그 수익의 일정 추정을 통해서 대손삼각비로 그 같은 해에 비용 처리를 하는 거 있죠? 이것도 수익 비용 대응 관점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감가상각, 퇴직급여, 대손상각비 이 외에도 우리가 비용 처리하는 대부분은 수익 비용 대응 관점에서 처리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비용을 발생주의로 처리하지만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시켜서 비용은 수익이 발생한 그 해에 최대한 대응을 시키자라는 게 수익 비용 대응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비용은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구분해서 보고할까요? 자, 활동별로 구분해서 보고하는데, 자, 비용은 크게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법인세 비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영업비용이라는 거는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이에요. 자, 기업의 영업활동이라고 하면은 물건을 파는 거, 그렇죠? 상품이나 제품을 파는 게 주 영업이죠. 제조업이나 상기업은. 그러면 그 팔려나간 상품이나 제품의 원가를 매출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매출 원가라는 건 상기업이나 제조업의 주 영업활동과 관련된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럼 상품이나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판매 직원들 월급 줘야죠. 또 사무실 월세 나가죠. 또 뭐가 있겠어요? 직원들 출장 가면 여비교통비도 나가고 등등등. 이렇게 판매 활동이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많이 있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죠.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부르는 게 맞죠? 정확히 말하면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죠? 자, 이런 것들도 다 영업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영업 외 비용은 뭐예요?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자 비용, 유형자산 처분 손실 등등등. 그렇죠? 법인세 비용은 뭐예요, 여러분?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죠. 이걸 법인세 비용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비용은 소득세 비용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전산세무 2급에서는 법인 기업을 기준으로 시험이 나오니까 법인세 비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비용 계정 과목들이 어떤 게 있는가요? 자, 첫 번째 매출원가입니다. 자, 매출원가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이에요. 그래서 상기업은 상품 매출원가, 제조기업은 제품 매출원가, 용역기업, 서비스기업은 용역 매출원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매출 원가로 우리가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매출 원가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한 사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요걸 한번 보면서 이 매출 원가가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12월 10일 날 상품 1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럼 차변의 상품 10만 원, 대변의 외상 매입금. 자, 구입한 상품 중에 만 원이 불량이 발생해서 반품을 시켰대요. 그러면 우리 이, 이것도 앞에서 봤었죠.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자, 외상 매입금 만 원은 갚을 필요 없으니까 외상 매입금 부채가 감소하고 상품이 빠져나갔죠. 근데 우리가 상품이라고 바로 안 하고 매입 반출 및 내누리라고 해서 이 상품의 차감 계정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맞죠? 자, 또 보니까 7,000원 할인을 받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외상 매입금 9만 원 갚아야 되는데 7,000원 할인 받았대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 9만 원을 8만 3천 원만 갚는 거죠. 7천 원 할인 받은 건 뭐라고 해요? 그렇죠. 매입 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상품을 구입한 다음에 상품을 10만 원어치 현금 받고 팔았대요. 그럼 차변에 현금, 대변에 상품 매출 이렇게 분계를 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물건을 팔았을 때 이 상품 매출이 발생됐을 때는 이때 바로 매출 원가에 대한 분계를 해도 되지만 우리는 실무적으로 기말에 일괄 처리를 하잖아요. 그럼 상품 매출 원가 처리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이 얼마가 남았대요? 3,000원이 남았대요. 자, 우리가 지금 상품을 자, 봐봐요. 지금 10만 원어치 구입을 했다가 매입한 출미 내놓이 만 원, 매입 할인 7,000원 해서 상품의 순 매입액은 8만 3천 원을 매입을 했어요. 이렇게요. 그렇죠? 그런데 기말에 얼마가 남았다? 3천 원이 남았다. 그러면 팔려나간 매출 원가는 얼마가 돼요? 8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그 8만 원만큼을 우리가 12월 말일 날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 대변의 상품으로 기록을 해주는 건데 이 분계는 물건을 팔았을 때 그때그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죠. 12월 31일 날 기말의 수정 분계를 통해서 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거래가 이거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 거래 내역들이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자, 상품 매출은 여러분 얼마가 되는 거죠, 지금? 상품 매출은 여기 보시면 10만 원만큼 매출이 났으니까 손익계산서에 상품 매출 10만 원 이렇게 반영이 될 거예요. 자, 상품 매출 원가는 얼마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 상품 매출 원가는 지금 8만 원 처리가 됐죠? 그러면 우리는 상품 매출 원가 8만 원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건데
이 상품 매출 원가는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우리 상품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에서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에 남은 상품 재고를 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요 단기 상품 매입액 있죠? 요 단기 상품 매입액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이 단기 상품 매입액은 총 매입액이 아니라 순 매입액이 반영되는 거예요. 순 매입액. 그럼 순 매입액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상품 총 매입액에서 자, 순 매입액이 반영되는데 순 매입액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상품 총 매입한 금액 지금 이 경우에는 자, 총 매입한 금액이 얼마예요? 10만 원에서 매입 한출 애누리 10,000원 빼고 매입 할인 7,000원 뺀 거. 이걸 우리는 순 매입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상품 매입은 순 매입액이 반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매출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품 매출에 대해서 우리가 순 매출액이 반영되는 거예요. 매출도 손익계산서에 순 매출액. 그럼 순 매출액은 뭐예요? 여기 사례에는 없었지만 우리가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및 애누리, 매출 할인을 뺀 게 순 매출액이에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이 매출과 매입액은 순 매출액과 순 매입액이 반영된다는 거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상품 매출 10만 원에서 매출원가 8만 원이었었는데 이 매출원가는 어떻게 구한다? 여러분 보니까 기초 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상품 순매입액 83,000원 더하고 기말에 얼마 남았다고 가정했어요? 여러분 여기 3,000원. 기말 상품 재고액 3,000원을 빼게 되면 8만 원이 매출원가로 이렇게 비용 처리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매출원가가 8만 원, 매출액이 10만 원. 그럼 매출 총 이익은 그렇죠. 2만 원.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매출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라든지 우리가 순매입액에 대한 개념, 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좀 복잡하긴 한데요. 여러분 제조업은 우리가 또 원가액에서 또 설명을 할 거니까 원가액의 부분에서 또 정리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상기업은 이렇게 매출원가 처리를 한다라는 거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자, 판매 활동이나 관리 활동에서 발생된 비용을 말해요. 그래서 주로 B자로 끝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뭐 떠올려 보면 차량 유지비, 수도 광열비, 여비 교통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수선비, 그죠? 그리고 기업 업무 추진비, 뭐 이렇게 주로 B자로 끝나는 과목들이 좀 많은데 어찌되었든 간에 판매나 관리 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 계정 과목들 한번 개략적으로 살펴볼게요. 급여. 자, 급여는 종업원의 월급이나 각종 수당 등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급여라고 안 하고 임금이라고 해서 500번대의 코드 번호를 일반 제조기업은 사용한다는 거. 자, 그리고 인건비와 관련해서 일용직에 대한 급여는 우리가 급여라고 안 하고 자급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실무에서는 참고로 이제 일반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이렇게 직원급여, 임원에 대한 급여는 임원급여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종업원이나 임직원에 대한 급여를 급여라고 하되 공장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임금으로 그 다음에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는 자급인데 이 자급 같은 경우에도 판매관리비는 800번대, 제조와 관련된 거 500번대로 구분을 또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입니다. 자,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산할 때 현금으로 나가진 않았지만 올해 한 해 동안 발생된 퇴직급여를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거는 퇴직급여죠.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을 한다. 이해되시죠? 자, 퇴직금 지급 시에는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상환한 걸로 처리하잖아요. 상기하고 그러고도 부족한 건 그렇죠. 퇴직급여로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거 임차료. 자, 임차료라는 거는 우리가 리스료라고도 부르잖아요. 리스료. 임차료, 리스료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건물이나 기기장치, 차량 등의 자산을 빌려 쓰고 사용료를 냈다. 뭐 그러면 그게 이제 리스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용을 임차료로 하고 건물에 대한 월세도 임차료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건물 월세, 리스료 이런 것들은 임차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복리후생비. 자, 복리후생비는 직원들 복지와 관련된 거, 종업원들에 대한 식대, 뭐 체육, 직장 체육대 비용이 나갔다든지, 야유회비, 경조사비, 또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 회사가 50%를 직원들 거 부담해 주잖아요. 그런 건강보험료나 장기요양보험료의 회사 부담분. 등의 직원 복지 후생을 위한 비용을 복리후생비라고 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 접대비라고 개정 과목이 있었는데 이제 바뀌었죠, 용어가. 접대비를 뭐라고 한다? 그렇죠.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합니다. 그냥 접대비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용어가 근데 바뀌었죠. 자, 기업 업무와 관련해서 거래처에 제공하는 각종 접대성 비용. 예를 들어서 뭐 거래처에 식사 대접을 한다든지 명절 때 거래처에 선물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접대비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 여러분 본사의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은 그냥 합쳐가지고 수도광열비로 합니다. 다만 공장에서 발생하는 수도요금, 가스요금은 가스 수도료라는 계절 과목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공장의 전기요금은 500번대 전력비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칭이 다르니까 여러분 이거 좀 주의해야 됩니다. 수도 광열비는. 자, 운반비는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물건 판매와 관련해서 운반비가 발생하면 그 운반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사항은 여러분 구매자가 상품이나 원재료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운임을 만약에 부담했다 그러면 그건 상품이나 원재료의 취득과 관련된 거니까 그렇죠. 그때는 해당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셔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운반비는 판매자 입장에서 운반비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불러주세요. 차량 유지비. 자, 차량 유지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뭐 차량 유류대, 또 오일을 교체했다든지, 뭐 차량 고장나서 수리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뭐 정기적인 주차 요금이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선비예요. 수선비는 우리가 차량을 제외한 건물이나 기계나 이런 유형자산 같은 걸 수리했을 때 차량은 우리가 차량을 수리하면 차량 유지비로 우리가 보통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수선비 이렇게 수선비는 차량을 제외한 이런 건물, 비품, 기계 이런 자산을 수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수익적 지출의 경우에는 그 해당 유형자산에 대해서 이런 수선비가 발생하면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만약에 수선을 했는데 이게 미래에 효익이 있고 그쵸? 내용의 수가 늘어나고 생산 능력의 증대를 가져오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적 지출에 해당돼요? 그렇죠. 자본적 지출. 그럼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면 수선비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여비교통비. 자, 뭐 출장 관련해서 이런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말하는 거예요. 또 통신비. 우리 전화요금, 핸드폰 요금, 팩스 요금, 인터넷 사용 요금, 특히 우편 요금 이런 것들도 우편도 편지를 보내는 것도 뭔가 통신하는 데 들어가는 거니까 통신비로 처리한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보세요. 우편 요금도 일반적으로 통신비.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세금과 공가. 세금이나 공과금 낸 거예요. 그렇죠?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 뭐 예를 들어서 재산세, 자동차세, 뭐 협회비, 뭐 조합회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세금이나 공과금의 성격.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국민연금 회사부담분 있죠. 여기 하나 더 첨삭해 보면 국민연금 회사부담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세금과 원가로 해요. 국민연금은 직원이 반 부담하고 회사가 반을 부담해 주잖아요. 그럼 회사가 부담하는 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과 원가로 일반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도서 인쇄비, 도서 구입비라든지 신문 잡지 구독료라든지 또 명함을 인쇄해 줬다든지 회사의 도장 명판을 제작하는 데 돈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거예요. 도서나 각종 인쇄 비용들. 그런 것들을 그냥 묶어서 도서 인쇄비. 소모품비는 여러분이 뭐 다 알 거고, 그죠? 업무와 관련된 이런 복사용지, 사무용품, 소모성 물품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모품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소모품비를 지출했을 때 소모품비 했다가 결산할 때 남아있는 소모품이 있으면은 그걸 소모품으로 대체 분기를 해줘야 돼요. 또는 뭐 소모품이라고 했다가 사용한 게 있으면 소모품비로 처리해줘야 되고 이거는 이제 기말 시점에서 이제 기말 수정 분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건 기말 수정 분기 편에서 기말 수정 분기 뒤에서 또 같이 한번 또 정리를 할 거니까 지금은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불러주세요. 광고, 선전비, 홍보비죠, 뭐, 그죠? 기업 업무와 관련해서 광고 목적으로 TV나 신문이나 방송이나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지출하는 광고비다. 이런데 이제 이런 매개체 이제 광고 홍보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광고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뭐 광고 선전비 그러면 여러분 다 평소에 쓰는 이런 용어들이니까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수수료 비용. 여러분 이자 비용과 수수료 비용의 차이점은 수수료 비용은 용역 제공을 받은 대가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 용역이라든지 은행에서 대금 회수해주는 대금 추심 용역이라든지 은행 송금 수수료라든지 이렇게 용역 제공 대가로 지불하는 건 다 수수료 비용이에요. 만약에 금전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는 이자 비용 처리가 돼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금전 사용 대가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감가상각비는 우리 유형자산에서 설명했었죠.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가치가 감소된 비용, 감가상각비인데요. 수입비용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이 감가상각비가 특정 제품 제조를 위한 거라면 500번대의 제조 원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여러분 대손회계 처리에서 배웠었죠? 대손상각비. 결산할 때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도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그 대손상각비. 자, 영업의 비용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주요 항목들 보면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용들. 자, 이자 비용, 또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공정가치가 하락한 거죠. 자, 또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을 낮게 받고 처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거 우리 받으러 온 편에서 어음을 은행에 매각했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무형자산 처분 손실, 투자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처분 손실. 즉,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낮아서 손해를 본 거죠. 또 여러분 뭐 있어요? 이거 우리 수익편에서 했던 거. 외환산, 수익이 있으면 거꾸로 외환산, 손실이 있겠죠. 또 외환 차익이 있으면 외환 차손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외환산 손실이나 외환 차손은 우리가 수출을 하거나 또는 외화를 차입하거나 이처럼 외화 채권 채무와 관련된 경우에 이 외화 채권이나 외화 채무는 예를 들어서 달러와 같은 외화로 돈을 받거나 주는 건데 이 달러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래 발생 당시에 환율을 적용해서 우리가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놨을 건데 환율이라는 거는 계속 변하니까 결산 시점의 환율로 평가해서 그 거래 발생 시점과 결산일의 환율 차이에 따른 환율 변동 손익을 인식하자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제품 1000달러를 외상으로 수출하였다. 그럼 우리는 요 거래 발생 당시의 환율을 곱해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100만 원, 대변의 제품 매출 1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자, 이런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우리가 외화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외화 채권의 경우에는 환율 변동이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날 기말의 환율이 900원이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자, 1000달러에 900원을 곱하면 90만 원의 외상 매출금의 금액이 돼야 되는 건데 원화 금액으로 보면 지금 장부에 100만 원으로 돼 있으니까 얼마가 지금 손해를 봤어요? 10만 원. 그럼 그 10만 원만큼 외상 매출금 자산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큼 우리는 손해 본 거니까 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뭐라고 한대요? 그렇죠. 외환산 손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거꾸로. 자, 그 다음에 외환 차손은 뭐예요, 여러분들? 자, 외환 차손은 외화 채권 채무를 지급하거나 회수하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자, 전년도에 예상 매출금 1000달러. 지금 우리가
100만 원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이제 110만 원까지 90만 원을 줄였으니까 외상 매출금은 90만 원이 남아있죠. 자, 그런데 이 1000달러에 대해서 전년도 말 환율이 900원이니까 90만 원으로 평가했는데 자, 올해 1월 10일 날 보통예금으로 이걸 회수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한 거예요. 보통예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자, 환전한 건 아니고 보통예금으로 수령을 했다. 그러면 환전했다는 얘기는 제가 안 써놨으니까 자, 보통예금으로 수령했어요. 그러면 지금 회수한 시점에 1달러에 850원이니까 지금 1000달러에 850원 하면 그렇죠. 85만 원인데 자, 외상매출금은 그럼 잘 봐야 될 게 자, 우리가 처음에 100만 원이었는데 그죠? 외상매출금 10만 원만큼 외환사 손실 인식하면서 줄였죠. 그럼 외상매출금이 얼마 남았어요? 외상매출금이 90만 원 남았는데 자, 지저분하니까 다시 자, 외상매출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자, 10만 원만큼 줄어서 90만 원 남았는데 자, 이 외상매출금 대금을 받았어요. 보통예금으로. 근데 받은 시점의 환율이 지금 보니까 850원이에요. 그럼 850원에 1000달러면 85만 원인데 외상매출금 없어질 거는 100에서 10 없앴으니까 나머지 얼마? 그렇죠. 90만 원 없앴어요. 그러면 차변은 얼마만큼 나요? 5만 원. 이거는 우리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외환 차손이라고 해요. 이건 영업활동과 관련 없으니까 영업 외비용에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외화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결산 시점에 환율에 따른 변동손익을 우리 기말에 할 때는 외화 한산 손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 외화채권 채무를 지급하거나 회수해서 거래가 종료됐을 때는 우리가 환율 변동에 따른 이 이익이나 손실을 외환차손이나 외환차익으로 구분한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재해 손실은 이제 건물의 화재나 천재지변이나 도난 등에 의해서 이렇게 손실 났을 때 그 손실액을 말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1월 20일 날 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3천만 원짜리 건물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럼 차변의 건물, 대변의 그렇죠. 당좌예금. 자, 5월 10일 날 공장 관리 감독자의 실수로 공장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다 소실됐대요. 감가상각은 고려하지 않기로 해요. 자, 그러면 건물이 다 타버렸으니까 차변에 있던 건물 대변으로 없애고 감가상각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거 뭐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이때 쓰는 게 바로 재해손실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기부금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기부금은 좋은 일에 기부한 거죠, 말 그대로 기업이. 그래서 이거는 영업활동과 관련 없기 때문에 영업 외비용으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금전으로 기부할 수도 있고 물건으로 기부할 수도 있죠. 자, 물건으로 기부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 내가 갖고 있던 상품을 기부단체에 기부했다 그러면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상품이 나가죠. 자, 이런 걸 우리가 회계에서 뭐라고 해요? 그렇죠. 타계정 대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현금으로 기부할 수도 있고 잡손실은 영업활동 이외에 생기는 적은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법인세 비용은 법인이 벌어든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법인세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법인세는 중간에 미리 중간 연합하거나 법인이 은행에서 이자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낼 수 있죠. 그런 건 이제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납세금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12월 말일 날 1년치 법인세 비용 계상할 때 이 선납세금을 상기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제가 밑에다가 사례를 만들어 왔어요. 자, 사례 봐요. 자, 8월 30일 법인이 법인세 중간연합으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차변에 그렇죠. 선납세금. 자, 단기에 법인세 500만 원이 발생했고 중간연합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 다음 연도 3월에 납부하기로 했대요. 자, 법인세 1년치 비용이 얼마 발생했다? 300. 그럼 300만 원 내년도 3월에 다 낼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미리 납부한 얼마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선납세금 상계해주고 나머지만 미지급 세금으로 내년도 3월에 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수익과 관련된 우리 계정은 이전 강의에서 봤고 비용과 관련된 계정에 대해서 한번 쭉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 수익과 비용, 이 수익과 비용에 관련된 우리 기출 문제를 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미리 꼭 풀어 오시고 수업을 들어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